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낮다고 자랑합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 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어머님들, 할머님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딸이라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이름자, 주소 쓰는 것조차도 어려워도 어디 가서 배울 때가 마땅치 않았던 분들, 또 일찍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살아야 했던 삶. 그러나 그분들의 삶엔 아쉬움과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제목부터 재미있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입니다. 남의 봄날이라는 통영에 있는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특별히 애정이 가는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전남 순천시 평생학습관 한글 장문교실 초등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쓰고 그린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90이 되는 분부터 그보다 연세가 적으신 할머니 분들을 한글 장문교실에서는 순천 소녀시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이분들의 그림과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죠. 맨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안안심님입니다. 자기 소개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은 안안심입니다. 나이는 78세입니다. 태어난 곳은 보성군 웅치면 삼수마을입니다. 사남 2녀 중 큰딸입니다. 어릴 때 별명은 봉숭아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독대 봉숭아처럼 예쁘다고 했습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속이 깊은 편입니다. 얼굴은 둥글고 체격은 보통입니다. 가장 잘하는 음식은 회무침입니다. 남들이 맛있다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야무지게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소원은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야무지게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소원은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지겹게 듣기 때문인지 몰라도 공부라면 진저리 칩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라는 게 얼마나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많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일해야 하고 가족들을 건사해야 하고 또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부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되거나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일이었죠. 안한심 님이 직접 편지지에 써주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기억. 남편이 글을 어느 정도 아냐고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연필을 주면서 이름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겨우 그렸습니다. 남편은 글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한 자씩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글을 가르칠 때마다 못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한테 내가 학자집에서 시집와서 무엇이든 잘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내가 창피했던 것입니다. 새 집을 지면서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소를 묻으니까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썼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안한심님의 글의 여러 편이 들어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단한 올케 언니입니다. 대단한 올케 언니. 밤이면 멧돼지가 내려와서 나락을 다 먹는다고 아버지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반란 사건이 나서 끌려갔던 오빠가 밤길을 걸어 논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보릿대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수를 시키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으로 갔다 왔다고 오해를 하고 모두 싸잡아 총살을 시켰습니다. 오빠는 그때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옳게 될 사람은 오빠도 없는데 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다가 재혼을 시켰습니다. 올케는 재혼한 남자와 아들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드나들며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올케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잔잔한 목소리로 적은 글 같지만 참 슬프고도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이른바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관련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 지역의 군대를 제주도로 파견하는데요. 동포를 살해할 수 없다고 여긴 여수와 순천 지역의 군인들은 명령에 불복하고 봉기를 일으켜 당시의 경찰서장과 직원을 포함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주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진압군을 보내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을 살해하는데요. 그 수가 무려 2,500여 명입니다.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총격전이 있었냐면서 놀라고 신기해한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죽음들과 피눈물, 고통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는 데에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제 사건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글은 우리 현대사의 슬프고 끔찍한 장면들이 실제로 각 개인에게 어떠한 상흔과 고통들을 남겼는지 덤덤하면서도 깨끗한 언어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했나요? 그럼 이번에는 송경애님의 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글을 보시죠. 내 이름은 송경애입니다. 태어난 곳은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실입니다. 이남 이녀 중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키는 작지만 애교가 많아 인기가 많습니다. 취미는 노래 부르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남들이 이미자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미자보다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더 낫다고 생각하고 밤이나 낮이나 이미자 흉내를 내며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68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느라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도 숨이 차서 힘듭니다. 그림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긴 머리를 흩날리며 노래 부르는 모습이 가수 이미자보다 한껏 더 멋들어진대요. 반짝거리는 주변 불빛은 우리가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나요? 노래 부르는 주인공을 훤히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송경애님의 다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반대 결혼. 한 동네 사는 친구 오빠가 결혼하자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 될 사람은 우리 집이 못 산다고 싫어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시아버지 될 사람이 까칠하고 술투정이 심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오빠는 결혼 안 시켜준다고 잠적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은 우리 집에 쫓아와 아들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내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가에서 맘에 없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니 약간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랬죠. 다른 분의 글에서는 남편 될 사람이 처음 집에 찾아와서 상 밑으로 밤을 하나를 건네줬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결혼 승낙했다고 여기고 결혼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 20살이 되기 전에 일찍 혼인을 하신 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모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신 분 등 당신의 결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글을 보면 대체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당시 형편으로 엄마라 해도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뭘 얼마나 잘해주셨을까 싶지만은 딴 동네로 시집을 가서 생판 남이 시부모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래도 그리운 사람이 엄마죠. 또 형제 자매들이고요. 게다가 이분들의 어머님들은 또 더 옛날 시대이니만큼 얼마나 여자라고 더 무시를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딸의 눈에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고 아련하게 느껴졌을 법합니다. 대부분 사귀는 것은 고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던 이분들은 다정한 남편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매일 술주정에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하나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남편 버릇 고치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버릇 고치기, 김영분. 입을 후청 주름을 편다고 남편하고 둘이서 양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호청을 잡아당기다가 손을 놔버려 내가 뒤로 벌러덩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난을 치려고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벌러덩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빗자루를 가져와 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침쟁이가 온몸에 침을 꽂아놓고 식구들이 다 모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일날 밥을 빨리 안 준다고 상을 엎어 밥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을 새로 안 사고 석 달 동안 땅바닥에 밥을 줬더니 그 뒤로는 상을 안 엎었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거나 정상이라고 여겨졌던 시절, 사실 지금도 남편들이 신체적인 우월을 바탕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런데 이 글에 보면 아내가 맞아서 쓰러지니 그제서야 때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몸이 성하지 않게 되면 남편과 남은 아이들만 고생이니까요. 또 남편이 아내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도 기억해보면 제가 어렸을 적 TV 드라마에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를 난다고 남편이 부인을 향해 잿더리를 던지곤 하는 장면이 등장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글에서는 남편 버릇들이기라는 제목 때문인지, 그리고 남편분이 결국 때리지도 않게 되고 밥상을 엎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나름대로 위트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개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에 태어나셨을 여성분들의 이야기 묶음집, 특히 글을 몰라서 한글을 배우러 오셨다가 그림도 같이 배우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해내신 분들의 글을 소개해봤는데요.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구입한 이후 종종 생각날 때마다 들춰보게 되는 책인데요. 한 권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선물로 드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권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